가족을 식모 취급하며 돈다발을 뿌려대던 이 악마 같은 인간. 식모 아내와 처제가 설계한 그 처절하고 통쾌한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돈 앞에서는 그 붉은 피도 부모 자식 간의 천륜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돈 좀 쥐고 있다고 처가 식구들을 개무시하고 평생 헌신한 조강지처인 우리 언니를 식모보다 못하게 취급하던 인간말종 형부. 그 인간이 돌아가신 장모님 제사상 앞에서 보인 그 패륜적인 행동은 제 가슴속에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갈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아온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지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3주기 제삿날이었죠. 저와 언니는 아침 일찍부터 제 좁은 빌라 부엌에 틀어박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좁은 집안에 기름 냄새가 꽉 찼지만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바람에 제사상 촛불이라도 꺼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말이죠. 영수가 동태전 타겠다. 불 좀 줄여라. 아유, 이놈의 기름 냄새는 빠지지도 않네. 환풍기를 돌려도 소용이 없어. 언니는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묵묵히 동그랑땡을 빚고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오래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 엄마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남의 손 빌리면 안 된다며 새벽부터 저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형부네 집은 60평짜리 강남 아파트입니다. 제사 지낼 공간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왜 이 좁은 제 빌라에서 이러고 있냐고요? 그건 3년 전 엄마 장례 치르고 첫 제사 때 형부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야, 김영희. 집구석에 기름냄새 베개 누가 전을 붙이래? 미쳤어? 당장 안 치워. 냄새나서 집값 떨어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날 형부는 냄새난다고 질색팔색을 하며 제사상을 엎으려 했습니다. 그 등살에 밀려 결국 언니는 쫓겨나듯 제 집으로 제사를 옮겨온 겁니다. 언니, 형부 진짜 온대? 작년에도 안 왔잖아. 바쁘다고 핑계대고 내연녀. 아니, 골프 치러 갔으면서. 쉿, 목소리 낮춰. 그래도 이번엔 온다고 했어. 엄마 3주기니까 얼굴은 비추겠지. 너도 형부 오면 제발 말 좀 곱게 해. 괜히 부딪히지 말고. 응? 내가 부탁할게. 언니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올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와서 또 무슨 행패를 부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 형부가 밖에서 룸살롱을 드나들든 도박을 하든 집에서 왕처럼 군림하든 그저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며 속을 사기는 언니가 너무나 미련하고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언니의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만 남았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발로 차는 소리가 좁은 빌라 전체를 울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안 하고 다짜고짜 발길질부터 하는 사람,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라고. 어딜 숨어 있어. 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도어락을 열자마자 역한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형부 최만석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정장에 이태리제 구두를 신은 채 그는 마치 빗받으러 온 사채업자처럼 거실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우씨, 퇴. 아, 이놈의 집구석은 들어오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냐? 이게 무슨 냄새야? 아주 간한 냄새가 쩔어. 환기 좀 하고 살아라, 형부는 인상을 팍 찌푸리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방금까지 언니와 제가 땀 흘리며 만든 음식 냄새를 두고 간한 냄새라니요. 여보 오셨어요? 이건 제사 음식 냄새잖아요. 탕국 끓이고 전 부치느라. 그리고 여보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죠. 방금 제가 무릎 꿇고 닦아놓은 바닥인데.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형부는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신고 있던 구두로 방석을 툭툭 걷어찼습니다. 야, 신발 벗을 자리가 있어야 벗지. 현관 꼬라지 좀 봐라. 니들 싸구려 시장표 신발들이 꽉 찼는데 내 비싼 구두를 어디다 두냐? 누가 훔쳐가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개하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냐고. 제사상 대행업체 부르라고 했어, 안 했어? 돈 줬잖아. 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 영정사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부,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여기 엄마 계세요. 엄마 제삿날이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딸들이 정성 들여 따뜻한 밥 한 끼 올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게 그렇게 미개한 짓입니까? 제 말에 형부가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술에 취해 벌개진 눈, 입가에 걸린 비릿한 웃음. 그 눈빛에는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오우리 처제.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네. 무서워서 살겠나? 야, 정성. 정성이 밥 먹여주냐?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말해봐. 장모님이 사위한테 물려준 게 빚 말고 더 있어?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 내가 그 빚 다 갚아줬어. 기억 안 나? 니네 엄마 병원비, 장례비, 빚잔치까지 내가 다 처리했다고. 그런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기가 찼습니다. 빚을 갚아줬다고요?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 빚 형부가 갚은 거 아니잖아요. 언니가 갚았잖아요. 언니가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고 남의 집 파출부 뛰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면서 10년 동안 갚은 거잖아요. 형부는 10원 한 장 안 보태줬으면서 왜 생색은 혼자 다 내세요? 그리고 형부. 5년 전에 형부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보증 잘못 썼을 때 집 날릴 뻔한 거 누가 막아줬어요? 언니가 결혼 전에 모은 적금 깨고 엄마 유품인 금반지까지 팔아서 막아준 거 잊었어요? 제 팩트 폭격에 형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목소리만 커지더군요. 뭐? 야, 김영희. 너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형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감히 가장한테 대들어? 내가 니들 먹여 살리는 하늘 같은 가장이야. 내가 돈 안 벌어오면 니들 굶어 죽어. 알아? 형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자 언니가 비명을 지르며 형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이요. 이러지 마요. 영숙이도 속상해서 그런 거야. 당신 취했어. 일단 절부터 하자. 엄마 보고 계시잖아. 응? 제발 오늘만 참아줘. 절? 웃기고 있네. 야, 죽은 귀신한테 절한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우, 냄새나서 못 있겠네 진짜. 재수 온 붓겠어. 형부는 신경질적으로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사상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국 그릇을 향해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첨벙.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성스레 닦아놓은 엄마의 영정사진 위로 탕국 국물이 튀어 얼룩졌고 하얀 쌀밥 위로 누런 기름기가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됐지? 이게 내 정성이다. 100만 원 넣었다. 요즘 제사상 30만 원이면 뒤집어 쓴다며. 남은 돈으로 니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찜질방이나 가서 때나 밀어라. 나는 냄새 배기 싫어서 간다. 순간 좁은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직 분노만이 심장을 쿵쿵 때렸습니다. 형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사과하세요. 주워 담으라고요.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자 형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돈 줬으면 됐지. 야, 니들 자매가 나한테 바라는 게 이거 아니야? 돈. 어차피 거지 같은 집구석 돈이나 몇 푼 쥐어주면 해벌레 할 거면서 고상한 척은. 퇴. 형부는 거실 바닥에 침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제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야, 김영희. 너 내일 아침까지 집에 와서 내 골프복 타려놔. 늦으면 생활비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알았어?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형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역한 술 냄새와 모욕감만이 남았습니다. 언니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흑흑.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엄마 얼굴에 먹칠을 했어. 흐엉. 엄마. 저는 국그릇에 빠져 퉁퉁 불어버린 돈봉투를 건져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손이 되었지만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봉투에서 형부의 오만함과 우리의 비참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언니를 보며 국물 묻은 엄마의 사진을 닦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돈. 100만 원? 아니, 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돈으로 갚아주마. 그래, 최만석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그 잘난 돈이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처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닥으로, 아니 지옥으로 끌어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제사상 위 얼룩진 엄마의 영정사진이 슬프게
하지만 단호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반찬을 핑계로 형부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받고 싶었지만 복수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려면 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으리으리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하지만 그 화려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목격한 광경은 며칠 전 제사상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고 참담했습니다. 아, 김영희. 과일 깎아온 꼴이 이게 뭐냐? 사과 껍질이 왜 이렇게 두꺼워? 아까운 과육 다 깎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살림을 30년 하고도 이따위밖에 못해? 거실 소파에 왕처럼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던 형부가 쟁반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손목이 좀 시큰거려서 힘이 안 들어갔나 봐요. 다시 예쁘게 깎아올게요. 화내지 마요. 됐어. 입맛 다 떨어졌어. 치워. 아, 그리고 너 어제 관리실에서 연락 왔더라. 관리비 왜 안 냈냐고. 내가 생활비 준 게 언젠데 아직도 안 냈어. 그 돈 떼먹고 딴 주머니 찾냐? 형부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 언니가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여보 사실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허리 디스크 도수 치료도 받아야 하고 치과 치료도 해야 해서 관리비 낼 돈이 50만 원 정도 부족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50만 원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50만 원? 아, 네가 무슨 재벌집 사모님이냐? 도수 치료? 그 비싼 걸 받겠다고.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면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몸은 끔찍하게 챙기네 아주. 빈둥거리다니요. 이 60평 넓은 집 청소 혼자 다 하고 당신 식사 세끼 꼬박 챙기고 빨래에 다림질까지. 파출부 한 명만 써도 월 300은 줘야 해요. 저도 아픈데 치료는 받아야죠. 아, 파출부는 남이지. 돈 주고 쓰는 남. 너는 내 마누라잖아. 마누라가 남편 수발드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서 파출부 타령이야? 억울해? 억울하면 나가서 돈 벌어와. 네 동생 영숙이처럼 식당 가서 불판이라도 닦으란 말이야. 저는 더 이상 현관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새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울고 있었고 형부는 씩씩거리며 언니에게 리모컨을 던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언니 나왔어. 김치 좀 가져왔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언니 울어. 제 등장에 형부가 흠칫 놀라더니 이내 재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 처제 왔어? 잘 왔다. 야, 네 언니 좀 데려가라. 아침부터 돈 달라고 징징 짜는데 아주 노이로제 걸리겠다. 너 혹시 돈 좀 있냐? 있으면 네 언니 병원비 좀 대줘라. 니들 자매는 왜 그렇게 나한테 빨대 못 꽂아서 안달이냐? 돈 맡겨놨어? 형부. 말씀 가려하세요. 언니가 형부네 집 식모입니까? 그리고 강남에 빌딩 2채나 가지고 계신 분이 아내.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이러시는 거예요? 형부 어제 입고 나간 그 골프채, 그거 하나만 안 사도 언니 1년 치료비는 나오겠네요. 돈이 썩어난다면서 자기 마누라 아픈 건 안 보이세요? 아, 김영숙. 너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내 골프채. 야, 그건 비즈니스야. 투자를 위한 거라고. 너 같은 땡전 한 푼 없는 노처녀가 뭘 알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너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제 수온 붙기 전에. 형부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 언니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가기 전 형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요, 나갈게요. 근데 형부 그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돈이라는 게요, 영원할 것 같죠?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 빌딩, 언제까지 형부 것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거 순간이에요. 뭐? 저게 미쳤나? 아, 너 지금 나 저주하냐? 어디서 감히? 썩 꺼져.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형부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언니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제 진짜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접니다. 네, 더 볼 것도 없네요. 오늘 확인했습니다. 바로 시작합시다. 형부 재산장부랑 비자금 내역,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그 인간, 뼈 한 조각도 못 추리게 아주 철저하게 밟아줘야겠어요.
형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낡은 티셔츠나 입고 다니며 무시당하던 처제가 사실은 명동 바닥에서 현금 귀신으로 불리는 투자업계의 큰손이었다는 사실을요. 탐욕의 눈먼 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최만석의 지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형부에게 쫓겨나 언니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깊게 패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만석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대로변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명동으로 가주세요. 네, 중앙우체국 뒤편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무릎 나온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영락없이 시장에서 장사하다 나온 아줌마로 보였겠죠. 아저씨는 혀를 차며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유, 손님. 요즘 경기가 참 어렵죠? 저도 죽겠습니다. 있는 놈들은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니 원. 아저씨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놈들이 왕인 세상입니다. 형부도 그래서 저렇게 기고만장한 거겠죠. 하지만 아저씨는 몰랐을 겁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는 이 초라한 아줌마가 사실은 명동 사채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중 하나라는 사실을요. 네, 그러게요. 사는 게 참 전쟁 같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저 불빛들 어딘가에 형부의 그 잘난 아파트도 있겠죠. 지금쯤 형부는 언니를 쫓아내고 양주나 까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겁니다. 두고 봐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다. 명동 골목 어귀에 도착한 저는 익숙한 걸음으로 낡은 상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지은 지 30년은 되어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지만 이곳 지하에는 저만의 비밀 요새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 저는 주위를 살피고 보안 패드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빅- 인증되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저는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은은한 커피 향기. 이곳은 지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의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 김영숙의 진짜 일터이자 형부를 지옥으로 보낼 작전 상황실입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 실장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실장은 제가 금융권 바닥에서 굴러먹던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는 제 표정만 보고도 단번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눈치챘습니다.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그 인간이 또 난리를 쳤나 보군요. 난리 정도가 아니야. 언니를 쫓아냈어.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 돈 벌어 오라면서. 박 실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박 실장,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계획 수정해. 천천히 말려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속전속결로 끝내자. 최만석 그 인간 자금 사정, 지금 당장 브리핑해봐. 10원 한 장까진 안 낳지.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리모컨을 눌러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 가득 형부의 사진과 함께 재산 내역, 부채 현황, 통장 잔고가 떴습니다. 겉으로는 강남 빌딩 두 채를 가진 수백억 자산가처럼 보였지만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내막은 처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논현동 빌딩은 대출이 90%까지 차 있고 역삼동 빌딩은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하느라 이미 깡통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경기도 화성 땅을 무리하게 매입했는데 그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역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덤벼들었구나. 귀 얇은 인간이 돈 냄새 난다고 하니까 앞뒤 안 재고 질렀겠지. 맞습니다. 지금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만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현금이 없으니 미칠 지경일 겁니다. 최근에는 제1금융권 대출이 막히니까 저축은행이랑 대부업체, 그러니까 사채 쪽까지 기웃거리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채라. 잘 됐네. 벼랑 끝에 몰린 쥐는 고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덤비는 법이지.
지금 최만석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야. 이 모든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대박. 네. 수익률 높은 투자처라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입니다. 대표님, 이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면 100% 물 겁니다. 어떤 미끼를 던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형부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확대된 화면 위에 저는 손가락으로 가상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인간이 제일 환장하는 게 뭐야? 돈,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특급 정보. 자기가 무슨 선택받은 VIP라도 되는 줄 아는 그 얄팍한 허영심. 그걸 건드려야지. 박 실장, 판교 쪽 가짜 도면 준비해. 판교라면 제2 테크노밸리 확장한 말씀이십니까? 그래. 국토부 극비 문서처럼 꾸며 도장도 아주 정교하게 위조하고 엠바고 걸린 대외비 문건인 것처럼 포장해. 수익률은? 그래, 300% 정도면 눈이 뒤집히겠지. 300%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최만석은 의심 안 해. 아니, 못해.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거든.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 나는 특별하니까 이런 정보가 들어오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알겠습니다. 작업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잡이들도 필요하시겠죠? 당연하지. 내일 저녁에 형부 생일 파티가 있어. 거기서 내가 떡밥을 던질 거야. 박 실장님은 여의도 증권가 이사 역할 할 배우들 섭외해줘. 목소리 좋고 아주 젠틀하고 누가 봐도 엘리트처럼 보이는 사람들로. 어급 배우들로 세팅해. 걱정 마십시오. 청담동 억양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로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간 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형부 기대해. 30년 동안 언니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이제부터 이자까지 쳐서 혹독하게 받아낼 테니까. 내가 자랑하던 그 돈, 그 빌딩, 그 명예. 전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해줄게. 내 손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스러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다음날 저녁 형부의 63번째 생일 파티가 열린 곳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최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나온다는데 룸 안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형부는 상석에 삐딱하게 앉아 종업원들이 날려주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겠죠. 언니는 형부 눈치를 보며 고기를 굽고 있었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김영희. 고기 탔잖아. 너는 평생 고기만 굽고 살았으면서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굽냐?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곰 같은 여편네랑 사는지 원. 형부는 괜히 언니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언니는 죄송해요, 여보라며 탄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쇠고기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형부를 낚을 낚시꾼이니까요. 형부는 그제야 저를 보더니 빈정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야, 처제. 너는 형부 생일인데 빈손이냐? 남들은 처제가 형부 생일이라고 넥타이다, 지갑이다 선물도 잘만 사오던데. 하여간 눈치밥 말아먹은 건 자매가 똑같아요. 비싼 밥 얻어먹으러 왔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노래라도 한 곡 뽑아보든가. 형부의 그 천박한 말버릇 여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눅든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부. 요즘 제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돈 벌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빠, 사정이 안 좋아? 백수가 안 좋을 사정이 뭐 있어? 또 어디 식당 알바라도 하냐? 쯧쯧, 그렇게 살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 아, 그 나이에 돈도 없는데 누가 데려가려나 모르겠지만 말이야. 쯧쯧쯧. 형부는 혀를 차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비웃음 마음껏 즐기라고 놔뒀습니다. 어차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저는 식탁 아래로 핸드폰을 쥐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 2, 1. 지잉 마이너스 지잉 마이너스. 정확히 제 핸드폰 벨 소리가 적막한 룸 안을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에는 김 이사님이라고 뜨게 해놨죠. 물론 박 실장입니다.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라. 죄송합니다. 보통은 나가서 전화를 받겠지만 저는 룸 안에서 형부에게 들릴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부의 시선이 제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김 이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지금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발음은 또렷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말씀이세요? 네. 확, 확정됐다고요. 잠시만요, 이사님.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2차 부지가 거기라는 말씀이시죠?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확장안이요? 순간 갈비를 뜯던 형부의 젓가락질이 딱 멈췄습니다. 판교 확장 정부 발표. 부동산 투기에 미쳐있는 형부에게는 마약보다 더 자극적인 단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형부의 반응을 곁눈질로 확인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럼 예상 수익률이? 네. 최소 300%요? 3년 안에요? 세상에. 네네. 알겠습니다. 제 지분은 그럼? 네, 제가 융통해서 50억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비밀 지킬게요. 절대 밖으로 안 새 나가게 하겠습니다. 엠바고 풀릴 때까지 입도 뻥긋 안 할게요. 300% 50억 엠바고. 형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씹던 고기도 뱉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꿀꺽하고 침 넘어가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계약금 쏠게요. 아유, 이사님 덕분에 제가 팔자를 고치네요.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형부가 잽싸게 제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흠흠. 야, 처제야. 고기 좀 먹어라. 근데 너 방금 무슨 전화길래 50억이니 뭐니 떠드냐?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50억이야?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야? 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조심해야지. 형부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저를 떠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으며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그냥 아는 지인이 장난 전화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고기 시켰어요. 장난 전화? 야, 웃기지 마. 내가 다 들었어. 정부 발표. 판교 확장. 300% 수익. 너 지금 혼자 뭐 해먹으려는 거지? 야, 우리가 남이냐? 가족끼리 그런 고급 정보는 공유해야지. 처제, 너 나 몰래 로또라도 맞았어? 아니면 뭐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어? 아이, 형부는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극비라서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저 큰일 나요.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제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자 형부의 안색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미 미끼는 목구멍 깊숙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줄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형부는 제 팔목을 꽉 잡으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전문가야. 내가 강남 바닥에서 30년을 굴렀어. 네가 뭘 안다고 설치냐? 내놔. 그 정보 당장 내놔. 너 형부한테 숨기면 재미없을 줄 알아. 빨리 불어. 나 돈 많아. 지금 현금이 좀 묶여서 그렇지 자산은 수백억이라고. 투자할 테니까 빨리 말해. 옆에서 언니가 놀라서 형부를 말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처제가 곤란해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투자를 또 해요? 당신 지금 돈도 없으면서. 시끄러워. 옆에 내는 빠져. 야, 김영숙. 너 내가 웃음이야? 형부가 말하는데 어디서 꽁무니를 빼. 좋은 건 같이 나누는 게 가족이지. 너 내가 그동안 밥 사준 게 얼만데 이래. 밥 사준 거요? 형부가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 있나요? 항상 언니가 낸 생활비로 얻어먹었으면서. 하지만 저는 속마음을 숨기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정그러시다면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이거 진짜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데 정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형부는 제 서늘한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탐욕에 눈이 멀어 듣고 싶지 않았겠죠. 감당? 야, 300%라며. 3배를 먹여준다는데 감당 못할 게 뭐 있어. 나 최만석이야. 배짱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고. 빨리 말해. 내일 당장 계약하러 갈 테니까. 형부의 입가에 묻은 고기 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최만석. 내가 제 발로 지옥문을 열었구나. 환영한다.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뼈 한 조각까지 싹 발라먹어줄게. 형부가 제 미끼를 덥석 문 그날 밤
저는 파티장을 빠져나와 제 비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박 실장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물었습니까? 물었어. 아주 깊숙이. 300% 수익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이 뒤집히던걸. 지금쯤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거야. 저는 소파에 앉아 승리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낚시의 고수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해서 바로 낚아채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키고 제 힘에 못 이겨 끌려올 때까지 힘을 빼놓아야 하죠. 박 실장, 내일부터 작전 시작이야. 최만석이 전화 올 거야. 무조건 씹어. 나도 안 받을 거니까. 네. 전화를 안 받으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최만석은 포기 안 해. 아니, 못해. 이미 300%라는 숫자가 뇌에 박혀버렸거든. 안달이 나서 미쳐버리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우리가 내미는 노예계약서에도 군말 없이 도장을 찍을 테니까.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상대로 제 핸드폰은 아침 7시부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당연히 형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무음으로 해놓고 느긋하게 모닝커피를 즐겼습니다. 부재중 전화 5통, 10통, 20통. 문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제 일어났어? 왜 전화를 안 받아? 야, 김영숙. 우리 사이에 1억이냐? 어제 말한 거 계약해야지. 나 돈 준비됐어. 내 자리 딴 사람 주면 안 돼. 빨리 연락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바쁘고 귀찮고 곤란하다는 톤으로 연기하면서 말이죠. 여보세요? 아, 형부. 죄송해요. 제가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연달아 있어서 핸드폰을 볼 틈이 없었네요. 수화기 너머로 형부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 너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핸드폰은 폼으로 들고 다니냐? 어제 말한 그 투자건 어떻게 됐어? 내 자리 남았어? 계약서는 어디 가서 쓰면 돼? 형부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뜸을 들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형부 이걸 어쩌죠? 죄송해서. 뭐? 죄송?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내 자리 날아갔어? 그게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요. 김 이사님이 원래 가족 할당량으로 하나 빼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다른 큰손 투자자가 현금 100억을 들고 와서 그 자리를 채가려고 한대요. 현금 박치기로 100억을 쏘겠다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뭐? 100억? 야, 그게 무슨 상도덕 없는 짓이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내가 찜했잖아. 그러니까요. 저도 형부 생각해서 따졌는데 이 바닥이 원래 돈이 우선이라. 형부 솔직히 지금 당장 현금 융통 안 되시잖아요. 이번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포기? 아, 김영숙.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나 최만석이야. 강남 빌딩주라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묶여서 그런 거잖아. 지금 당장 현금 없는 게 죄냐? 형부의 자존심을 긁자 예상대로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형부. 화내지 마시고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모레까지 계약금 30억 입금 안 되면 100억 들고 온 사람한테 넘기겠다고요. 형부 이틀 안에 30억 못 만드시잖아요. 30억? 야, 30억이 돈이냐? 나 강남에 빌딩 2채나 있는 사람이야. 알았어. 내가 건물 금매로 던지든 사채를 쓰든 무조건 맞춰갈 테니까 내 자리 뺏기지 않게 꽉 잡고 있어. 알았어? 딴 놈한테 넘기면 너랑 나랑 의절이야. 형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형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형부가 도착한 곳은 단골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김 사장, 내 논현동 빌딩 당장 팔아줘. 오늘 바로. 네. 회장님, 그 건물은 회장님 노후 자금이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금매로 내놓으면 제값 못 받으시는데. 아, 몰라. 시세 따질 때가 아니야. 300% 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똥값 된 빌딩 잡고 있으면 뭐해. 시세보다 30%. 아니, 반값에라도 던져. 무조건 오늘 안에 현금화해주는 사람한테 팔아. 반값. 형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논현동 빌딩은 사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땅 위에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언니 결혼할 때 형부가 가머니설로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뒤 지금까지 자기 것인 양 행세해왔던 바로 그 건물이었죠. 저는 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박 실장, 지금이야. 우리 쪽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그 건물 매입해. 최만석이 던지는 가격 그대로 받아먹어. 난 현금은 바로 쏴주고. 알겠습니다. 아버님 유산 드디어 되찾아오네요. 그날 오후 형부는 헐값에 건물을 팔아치우고 만든 현금 30억을 들고 제 사무실이 아닌 제가 알려준 가짜 투자 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입금 알림이 뜨자마자 형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더군요. 처제, 확인해봐. 30억 쐈다. 맞지? 우리 처제가 형부를 너무 물러봤어.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제 계약서 쓸어가면 되는 거지. 와, 형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루 만에 그 큰 돈을. 이사님도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VIP 모시듯 준비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은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래, 형부. 대단하네. 자기 무덤 파는 속도가 LTE급이야. 이제 시작이야. 건물 하나로는 부족해. 형부가 가진 집, 차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이 가짜 꿀단지에 머리를 박게 만들어줄게. 형부의 탐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겨우 발목이 잠겼을 뿐이니까요. 형부가 30억을 입금하고 가짜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실장을 시켜 형부의 스마트폰에 YS 인베스트라는 가짜 투자 앱을 깔아줬습니다. 물론 그 앱에 표시되는 숫자는 제가 사무실 키보드로 두드리는 대로 바뀌는 허상이었죠. 하지만 형부에게 그 숫자는 신이 내린 계시이자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처제. 이거 봤어? 봤냐고. 내 30억이 벌써 45억이 됐어. 3일 만에 15억을 벌었다고. 이게 말이 돼? 와, 나 심장 터질 것 같아. 형부는 사무실에 찾아와 제 손을 붙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침까지 튀겨가며 흥분하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짐짓차분한 척하며 형부의 도파민을 더 자극했습니다. 아이 참 형부.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겨우 50% 오른 거 가지고. 의사님이 그러시는데 다음 주에 정부 발표 공식적으로 나면 이거 최소 5배는 뛴대요. 지금은 에피타이저 수준이에요. 5배? 야, 그럼 150억? 와, 나 진짜 재벌 되는 거야? 강남 빌딩주. 웃기지 마라 그래. 나 이제 회장님 소리 들을 거야. 처제야, 너 진짜 복덩이다 복덩이.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너한테 벤츠 한 대 뽑아줄게. 알았지? 형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넘치는 자신감과 오만함은 가장 잔인한 형태로 집안을 덮쳤습니다. 그날 형부는 최고급 룸살롱에서 비싼 양주를 병째로 들이키고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그때까지 자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이제 오세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내일 중요한 약속 있다면서요. 언니가 걱정스럽게 부축하려 하자 형부는 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언니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지만 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리 비켜. 아유, 궁상 맞은 냄새. 야, 김영희. 너는 남편이 들어왔는데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놈의 늘어난 티셔츠, 무릎 나온 바지. 으이구 지겨워. 넌 거울도 안 보냐? 여보, 집이니까 편하게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 와이셔츠 다려놓느라. 변명하지 마. 야, 사람이 급이 있는 거야, 급이. 나 이제 자산 200억 아니 300억 될 사람이야. 내 친구들 와이프 봐라. 다들 피부가 다니고 명품 두르고 관리하는데 너는 도대체 30년 동안 뭐 했어?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줄 때 너는 집구석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지. 형부의 막말은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요. 내가 놀았어요? 당신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발 10년 넘게 하고 당신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 쫓아올 때 내가 식당 다니면서 막아줬잖아요. 그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과거 타령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냐? 야, 조강지처가 좋다는 건 다 돈 없을 때 얘기야. 사람이 성공하면 그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한 법이라고. 너처럼 촌스럽고 말 안 통하는 여편네는 이제 내 인생의 5점이야, 5점. 5점이요? 제가 당신 인생의 5점이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 짐 싸. 네. 짐을 싸라고요? 어디 여행 가요? 여행? 하하. 야, 꿈도 야무지다. 여행이 아니라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나 이제 사업 파트너들도 집으로 초대하고 VIP 파티도 열어야 하는데 네가 여기 있으면 물 흐려지잖아. 손님들이 식모냐고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여보, 술 취해서 그러는 거죠? 진심 아니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고 해요. 갈 데가 왜 없어? 네 동생 영숙이네 있잖아. 걔 혼자 사니까 가서 밥이나 해주면서 살아. 아니면 위자료 줘야 나가냐? 야, 내가 지금 돈이 다 묶여서 현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떼줄게. 일단 몸만 나가. 당장. 형부는 언니의 옷가지가 든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울고 있는 언니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보, 여보 문 열어줘요. 잘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게요. 쾅! 매정하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을 헌신한 아내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짜 돈에 취한 괴물만이 집안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1시간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 한쪽 슬리퍼는 어디 갔는지 맨발로 서 있는 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형부가 그랬어? 영수가. 나 쫓겨났어. 그 사람이. 만석 씨가. 나보고 냄새난다고. 급이 안 맞는다고. 나가래.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언니는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언니의 야윈 등뼈가 제 손끝에 닿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언니 들어와. 잘 왔어. 차라리 잘 된 거야. 그 인간은 이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언니를 방에 눕히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지쳐서 잠든 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단계 시작해. 빚쟁이들 풀어. 그리고 오마담한테 연락해. 최만석이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을 흘려. 형부, 지금 그 파티가 인생의 마지막 축제인 줄 알았으면 좋겠네. 실컷 즐겨둬.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이 서 있는 곳은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낭떠러지 끝일 테니까. 언니를 내쫓은 그날 밤 형부는 2다리 뻗고 편안하게 잤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부터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박 실장을 통해 형부에게 새로운 미끼를 던졌거든요. 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사님이 회장님 열정에 감동하셔서 특별히 VIP 전용 히든 지분을 조금 더 열어주시겠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최소 50억부터 시작하는 건데 혹시 여력되십니까? 그 전화를 받은 형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30억 넣은 게 3일 만에 45억으로 불어난 걸가짜 숫자지만 봤으니 50억을 더 넣으면 100억 아니 200억이 될 거라고 계산했겠죠. 하지만 형부에게는 이제 현금이 없었습니다. 알짜배기 논현동 빌딩은 이미 팔아서 넣었고 남은 건 대출 꽉 찬 역삼동 빌딩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뿐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형부의 돈 구하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형부가 시내를 쥐새끼처럼 쏘다니는 꼴을 보고만 있으면 됐습니다. 먼저 형부는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골프 모임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 사장. 나야 만석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현금이 잠깐 막혀서 그러네. 한 5억만 융통해 줄 수 있어? 이자는 섭섭지 않게 줄게. 여보세요? 김 사장. 뚜마이너스. 평소엔 밥 얻어먹으며 알랑방귀 뀌던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는 소리에 칼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형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게 눈에 선했습니다. 2번째, 3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사장 나야. 돈? 내가 떼먹겠냐? 나 최만석이야. 강남 빌딩 주라고. 너 내가 지난번에 술값 낸 게 얼만데 이래? 요즘 경기가 안 좋아? 핑계대지 마 이 새끼야. 너 내가 성공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형부는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평소에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무시했으니 진짜 위기일 때 도와줄 사람이 있을 리가요. 은행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대출 한도가 꽉 차서 10원 한 장 더 나올 구멍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초조해진 형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박 실장이 슬쩍 흘려준 정보, 바로 명동 독사파 김 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간 겁니다. 허름한 지하 단란주점 간판을 지나 어두컴컴한 계단을 내려가는 형부의 발걸음은 아침에 그 당당함과는 달리 많이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쩐내가 진동하는 사채 사무실. 그곳 소파에는 깍두기 머리를 한 덩치들이 인상을 쓰고 앉아 있었고
안쪽 책상에는 금목걸이를 하고 문신을 드러낸 김 사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쇼. 최만석 사장님. 얘기는 들었소다. 급전이 필요하시다고. 김 사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습니다. 형부는 쭈뼛거리며 그 앞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아, 네. 그게 제가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서 그런데 한 20억 정도만. 20억? 푸. 아저씨,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나? 담보는? 다 담보요? 제가 역삼동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에이, 조사 다 하고 왔지. 그거 껍데기뿐이더만. 선순위 대출 꽉 차 있고 세입자 보증금 빼면 남는 거 하나도 없던데. 그걸 담보라고 들고 왔어? 김 사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탁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형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시세가 있는데. 그럼 지금 사는 아파트는요? 압구정동 60평인데. 그것도 대출 있잖아. 뭐 그래도 강남 아파트니까 쳐주긴 하는데. 20억은 안 돼. 10억. 그 이상은 못 줘. 10억이요? 아이고 사장님, 20억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가 이자는 2배로 쳐드릴게. 일주일. 딱 일주일만 쓰고 갚는다니까요. 형부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평소 처가 식구들 앞에서 보이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돈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한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담배 연기를 형부 얼굴에 훅 뿜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방법이 없진 않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모든 말만 하세요. 다 하겠습니다. 신체 포기각서. 그리고 연대 보증인 세워. 네. 신체 포기요? 형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돈에 미쳤어도 장기까지 팔겠다는 각서는 무서웠겠죠. 하지만 그때 형부의 머릿속에는 제가 심어놓은 300% 수익이라는 환상이 악마처럼 속삭였을 겁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100억, 200억이 생기는데 뭐가 무서워? 눈 딱 감고 도장 찍어. 아, 알겠습니다. 찍겠습니다. 근데 보증인은? 제가 지금 가족이 없어서. 가족이 왜 없어? 마누라 있잖아. 호적상 부인이면 되지. 아, 그 옆였네. 쫓아냈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도장 받아오겠습니다. 형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채 계약서, 아니 노예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엄지손가락이 종이에 닿는 순간 형부의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부는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는 보증인 도장이 필요해서 온 거죠. 처제, 영희 있냐? 야, 김영희. 나와봐. 형부는 뻔뻔하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막아섰지만 형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형부, 언니 몸살 나서 누웠어요. 돌아가세요. 야, 비켜. 나 급해. 오늘 안에 도장 받아야 20억 나온단 말이야. 영희야. 오빠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오면 내가 다이아 반지 사줄게.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20억? 그래. 여보, 내가 진짜 대박 정보를 물어왔는데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 당신 명의로 보증 하나만 서줘. 딱 일주일이면 돼. 내가 성공하면 당신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 응? 형부는 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언니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인간 끝까지 가는구나. 라는 눈빛이었죠.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형부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형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왜 찍어줬어? 저거 터지면 언니한테도 불똥 튀잖아.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영수가 내가 그랬잖아. 저 인간 바다까지 가봐야 정신 차린다고. 그리고 어차피 내 명의로 된 재산 10원 한 장 없어. 빚쟁이들이 와도 가져갈 게 없다고. 저 도장 내 마지막 이별 선물이야. 이제 난 저 사람하고 정말 끝이야. 그날 밤 형부는 사채업자에게 받은 20억을 제 유령회사 계좌로 쏘아보냈습니다. 처제, 입금했다. 나 이제 VIP지. 100억 벌 준비 끝났다. 으하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부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이 지옥의 비명으로 바뀌기까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고 20억을 손에 쥔 형부는
다음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 8시. 출근도 하기 전인 시간이었습니다. 처제, 나 준비됐다. 입금 확인해봐. 어제 보낸 20억이랑 건물 판 돈 30억,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50억까지. 딱 100억 맞췄다. 야, 내가 밤새 한숨도 못 잤어. 혹시라도 내 자리 날아갔을까봐 심장이 벌렁거려서. 지금 바로 갈게. 계약서 쓰자. 수학이 넘어 형부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이 없어 쩔쩔매던 사람이 빚으로 만든 100억을 손에 쥐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황제라도 된 것처럼 굴더군요.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하지만 여전히 튕기는 연기를 했습니다. 와, 형부 진짜 해오셨네요? 솔직히 저는 형부 능력으로 100억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이사님한테 반쯤 포기한다고 말씀드려놨는데 이거 참 이사님이 놀라시겠는데요. 알겠어요. 일단 오세요. 근데 이사님이 지금 워낙 바쁘셔서 잠깐 시간 내주실지 모르겠네. 100억을 들고 가는데 안 만나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형부는 전화를 끊자마자 총알같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곳은 제 개인 사무실이 아닌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공유 오피스 VIP 미팅룸이었습니다. 물론 하루만 빌린 곳이었죠. 박 실장은 엑스트라 배우들을 동원해 마치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투자회사의 풍경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 형부는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된 표정이었습니다. 와, 처제야. 너 진짜 이런 데서 일하는 거였어? 야, 분위기가 장난 아니네. 여기가 그 YS 인베스트먼트야? 네, 형부.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보안 철저해서 목소리 크면 쫓겨나요. 저는 형부를 데리고 가장 안쪽 통유리로 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박 실장이 김이사 명패를 달고 아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양복에 금태 안경, 누가 봐도 성공한 금융가처럼 보이는 박 실장의 연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아, 김 대표. 이분이 그 형부 되시는 분? 네, 이사님. 어렵게 자금 맞춰 오셨어요. 최만석 회장님이십니다. 박 실장은 안경 너머로 형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탐탁지 않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원래 100억 단위는 우리가 잘 안 받는데 우리 VIP 클럽은 최소 300억부터라. 김 대표 체면 봐서 특별히 끼워주는 겁니다. 아시죠? 아이고,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제가 이 은혜는 수익 나면 꼭 갚겠습니다. 300억이라니 역시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형부는 박 실장의 기세에 눌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남 빌딩주라고 거들먹거리던 최만석이 제부하 직원 앞에서 굽신거리는 꼴이라니. 웃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습니다. 박 실장은 책상 위에 두툼한 계약서를 툭 던졌습니다. 자, 이게 이번 판교 2차 부지 개발 투자 계약서입니다. 보안각서 포함되어 있고요. 수익률은 확정 300%, 지급일은 다음 달 15일. 단 여기 작은 글씨 보이시죠? 본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중도해지 시원금 반환은 불가하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유, 동의하죠. 암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그런 것도 모르겠습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죠? 형부는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익률 300%라는 글자에 눈이 멀어 양복 안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도장 뚜껑을 여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형부, 천천히 하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아우,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형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마지막 장 서명란에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쿵, 쿵, 쿵. 선명한 붉은색 인주자국이 종이에 박히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형부의 인생이 끝장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 됐죠? 이제 나도 YS 패밀리 된 거죠? 도장을 다 찍은 형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박 실장은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비릿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최만석 회장님. 이제 부자 되실 일만 남았네요. 다음 달 15일에 뵙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고 텅 빈 회의실에 저와 형부만 남았습니다. 형부는 긴장이 풀렸는지 의자에 축 늘어졌습니다. 처제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너 오해해서 미안하다. 너 이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 야, 300억 들어오면 내가 너 진짜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그리고 영희.
그 사람한테도 내가 잘할게. 지금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지만 돈 들어오면 다시 불러서 호강시켜줄 거야. 형부는 이제야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돈이 생길 거라는 여유에서 나오는 가식적인 자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제 손길이 닿자 형부가 움찔했습니다. 형부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형부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그냥 큰돈 버시는 거니까. 그만큼 대가가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꿈 깨지 마시고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형부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계약서 사본을 품에 안고 실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헐값에 팔고 사채업자에게 신체를 담보로 잡히고 아내까지 팔아넘긴 돈 100억.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부의 100억은 오늘 밤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3번 거쳐 세탁된 뒤 안전하게 언니와 제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형부는 내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될 테니까요. 폭풍전이야.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습니다. 형부가 영혼까지 팔아 마련한 100억을 제 유령 회사에 쏟아붓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형부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꿨을 겁니다. 제가 심어놓은 가짜 앱에서는 매일매일 수익률이 빨간색 화살표를 그리며 치솟고 있었으니까요. 형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에게 전화해 처제, 오늘 또 올랐어. 나 이제 강남 펜트하우스 알아보고 있다. 라며 설레발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축하해요, 형부. 근데 아직 팔지 마세요. 정부 발표 나면 진짜 대박 터지니까요. 라며 바람을 넣었죠. 그리고 드디어 형부가 그토록 기다리던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형부는 집이 아니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습니다. 언니를 내쫓고 혼자서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던 거죠. 아침 9시 뉴스 특보가 시작되자 형부는 샴페인 잔을 들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제 내 세상이다라고 외치고 있었겠죠. 앵커가 근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오늘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및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형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을 겁니다. 제가 준 정보대로라면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확장과 그린벨트 전면 해제라는 말이 나와야 했으니까요. 국토부는 최근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판교 및 인근 지역에 대해 형부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을 그 순간 앵커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이 쏟아졌습니다. 향후 50년간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를 절대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제2테크노밸리 확장설은 근거 없는 루머이며 해당 지역의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하여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쨍그랑! 형부의 손에서 미끄러진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누런 샴페인이 마치 형부의 오줌처럼 카펫을 적셨습니다. 형부는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루머? 개발 제한? 아, 이게 같은 놈들아. 저게 무슨 소리야? 300%라며. 확정이라며. 형부는 리모컨을 TV에 집어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액정에 금이 갔지만 뉴스는 멈추지 않고 형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교 확장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으며 해당 토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어떠한 건축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이거 가짜 뉴스야. 김 이사가 그랬어. 국토부 도장까지 찍힌 서류를 내가 봤다고. 형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자신의 보물 1호였던 YS 인베스트 투자 앱을 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가 수익 300억이 찍혀있던 그 화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앱 아이콘을 누르는 순간 형부의 눈앞에 뜬 건 붉은색 수익률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 오류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도메인입니다. 왜 이래? 왜 안 들어가죠? 와이파이가 고장났나? 형부는 미친 사람처럼 화면을 두드리고 전원을 껐다 켜고 데이터를 껐다 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뜬 404나트 파운드. 그것은 형부의 100억이, 아니 형부의 인생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이사. 그래, 김이사한테 전화해보자. 전산 오류일 거야. 그럴 거야. 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실장, 아니 김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평소 같으면 신호가 가기도 전에 네 회장님 하고 받았을 전화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형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받아. 제발 좀 받아라 이 새끼야. 내 돈 내놔. 내 100억. 마지막으로 형부가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저 처제 김영숙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형부의 발악을 지켜보며 책상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울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형부라는 두 글자가 춤을 추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으아! 호텔 스위트룸에서 터져나온 형부의 절규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형부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건물을 판 돈 30억, 친구들에게 빌린 돈,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신체를 담보로 빌린 20억까지. 그 모든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형부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돈이 사라진 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공포는 텅 빈 통장이 아니라 그 텅 빈 통장을 채우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똑똑똑.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룸서비스일까요? 아니요. 형부가 빌려 쓴 사채, 독사파 식구들이 형부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겁니다. 형부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만석 사장님,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이자 낼 시간입니다. 문 여시죠? 형부는 뒷걸음질 치다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형부의 화려했던 도파민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청구서를 받을 시간입니다. 호텔 방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사채업자들은 기어이 마스터키를 구해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 5명이 스위트룸 거실로 들이닥치자 형부는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이 널린 바닥을 기어서 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최만석 씨, 전화는 왜 안 받으십니까? 우리 김 사장님이 아주 많이 섭섭해하시던데. 맨 앞에 선 행동대장이 형부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부는 비명을 지르며 덜덜 떨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 돈 있어. 100억. 아니, 그건 전산 오류고. 나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이거나. 건물? 그거 며칠 전에 금매로 팔아치운 거 다 아는데. 아파트? 거기 이미 은행 대출이 풀로 차 있어서 경매 넘겨봤자 우리한테 떨어질 콩고물도 없더만. 자, 20억. 지금 당장 내놔. 아니면 약속대로 신체 포기각서 이행하러 가시든가. 사내들이 형부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형부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형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내연녀 오마담이었습니다. 형부는 비자금 꼬리표를 떼기 위해 현금 5억과 골드바, 그리고 명품 시계들을 오마담의 오피스텔 금고에 숨겨뒀었거든요. 그게 형부의 진짜 비상금이었죠. 잠깐만요. 형님들. 나 현금 있어요. 진짜 있어요. 현금? 어디 있는데? 네. 내 여자친구 집에 금고가 있어. 거기에 5억. 아니 10억 넘게 있어. 그거 줄게. 지금 당장 가자고. 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행동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형부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허튼 수작이면 네 눈알 하나로 안 끝난다. 가자. 형부는 사채업자들의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실려 오마담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형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는 있을 거야. 걔는 나밖에 모르는 애니까. 걔한테 맡겨둔 돈으로 일단 급한 불 끄고 다시 시작하면 돼. 30분 뒤 오피스텔 앞에 도착한 형부는 사내들에게 이끌려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형부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B-, B-.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형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눌렀습니다. 분명 오마담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야, 문 열어. 미영아. 오빠야. 문 좀 열어봐. 형부가 문을 쾅쾅 두드리자 뒤에서 지켜보던 행동대장이 혀를 차며 비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쇠지렛대로 문틈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우즈끈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부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영아, 오빠 왔어. 돈 좀 줘. 그 금고. 하지만 형부를 맞이한 건 오마담의 향수 냄새가 아니라 휑한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TV도 값비싼 장식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몇 점과 형부가 사준 명품 구두 상자들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아? 어디 갔어? 형부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도 사라진 방 한 구석, 벽에 붙박이로 설치해뒀던 금고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금고 안에는 먼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금 5억, 골드바 10개, 롤렉스 시계들. 형부의 마지막 목숨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으아, 안 돼. 내 돈, 내 금고. 형부는 바닥을 구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때 열린 현관문 틈으로 옆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유, 시끄러워라. 아니, 총각은 누구슈? 그 집 여자 며칠 전에 이사 갔는데? 이사요? 언제요? 어디로요? 형부가 튀어나가 아주머니의 멱살을 잡을 듯 덤벼들자 사채업자들이 형부를 낚아챘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며칠 전부터 용달차 불러서 밤새 짐 실어 나르더만. 뭐라더라 로또 맞았다면서 호주로 이민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갔어. 아유,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가 야반도주를 해. 호주. 이민. 형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었던 내연녀 자신을 오빠 회장님이라 부르며 떠받들던 오마담이 형부가 망할 조짐이 보이자마자 금고를 털어 해외로 날라버린 겁니다. 사실 제가 박 실장을 시켜 오마담에게 정보를 흘렸거든요. 최만석 곧 부도 나서 감옥 갈 거다. 엮이기 싫으면 챙길 거 챙겨서 떠나라라고요. 눈치 빠른 오마담이 제 몫을 챙겨 떠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야, 최만석. 장난하냐? 돈이 어딨어? 텅 빈 집구석 보여주려고 우리 데려왔어? 행동대장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변했습니다. 형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그년이. 그 도둑년이 다 가져갔어요. 제가 잡아서 갚을게요. 잡아? 호주 간 년을 네가 무슨 수로 잡아? 우린 시간 낭비하는 거 딱 질색이야. 얘들아, 작업하자. 일단 사무실로 끌고 가서 각서대로 진행해. 안 돼. 살려줘. 여보. 영희야. 처제. 으아. 형부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는 형부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바닥에 긁히는 구두굽 소리만 길게 남았습니다. 사랑도 돈도 믿음도 모든 것이 가짜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형부가 버린 가족들이 있는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 연녀 오마담이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할 새도 없이 형부는 사채업자들에게 짐짝처럼 들려 자신의 집 그토록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로 끌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우아하게 들어갔을 현관문이 행동대장의 거친 발길질 한 번에 우즈끈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들어가. 여기가 네가 말한 그 100억짜리 궁전이냐? 행동대장이 형부를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형부는 꼬꾸라지며 거실에 깔린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습니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형부의 눈에 들어온 건 흙 묻은 워커를 신은 채 자신의 신성한 거실을 활보하는 사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집은 으리으리하네. 돈 없다는 놈이 소파는 이태리제 가죽이고 저거 뭐야? 85인치 TV. 아주 호화판으로 살았구먼. 형님, 이 정도면 집기류 경매 넘겨도 몇 천은 나오겠는데요. 그래? 그럼 작업 시작해. 돈 되는 건 싹 다 딱지 붙여. 숟가락 하나까지 남기지 마. 그때부터 형부의 집은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사내들은 가방에서 붉은색 압류 딱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탁탁탁. 경쾌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집안 곳곳에 붉은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형부가 아끼던 100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에도 거실 한 면을 차지한 수입 오디오에도 심지어 형부가 아침마다 입던 명품 양복과 넥타이에도 가차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 안 돼. 형님, 제발 저건 안 돼요. 저 오디오 제가 독일에서 공수해온 건데. 저거 딱지 붙이면 중고값 떨어져요. 제발이요. 형부는 사내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야,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디오가 문제야? 20억 내놓으라고. 현금 없으면 이거라도 다 팔아서 이자라도 까야 할 거 아니야. 으헉. 살려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며칠만. 딱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너한테 줄 시간 없어. 야, 너 보증인 세웠지? 그 마누라 어디 갔어? 불러. 당장 오라고 해. 행동대장이 형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보증인. 그렇습니다. 형부가 돈에 눈이 멀어 억지로 도장을 받아냈던 언니, 김영희. 사채업자들은 이제 연대 보증인인 언니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쫓아내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락도 안 되고. 모른다고? 야, 부부 사이인데 모르는 게 말이 돼? 핸드폰 내놔. 내가 직접 건다. 사내는 형부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형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부는 사내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영희야, 나 좀 살려줘. 나 죽어. 여기 집이야. 깡패들이 들이닥쳤어. 빨리 와줘. 제발.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깡패라니요? 아줌마, 나 김 사장인데 남편분이 돈 20억을 빌려 쓰고 안 갚네. 아줌마가 보증 섰지?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안 튀어오면 남편 손가락 하나씩 잘라서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아죠? 10분 준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 냄새난다며 구박했던 조강지처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죽음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형부는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정확히 15분 뒤 현관문이 열리고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숨을 몰아쉬며 언니는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가구, 깨진 도자기, 그리고 온 집안을 뒤덮은 붉은색 압류 딱지들. 그 한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의 목소리에 형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형부는 바닥을 기어서 언니의 발밑으로 다가갔습니다. 영희야. 여보. 아이고, 나 살았다. 여보, 돈 좀 없어? 처제한테라도 좀 말해봐. 영숙이 걔 돈 많다며. 20억만. 아니 10억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해줘. 나 좀 살려줘. 형부는 언니의 낡은 운동화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급이 안 맞는다며 내쫓았던 그 여자의 발 아래서 형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돈이요?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영숙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야. 영숙이 그년이 나한테 투자 정보 줬단 말이야. 걔가 꾸민 일이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나부터 살려내. 너 보증 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형부의 뻔뻔함은 바닥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게 생기니 아내 탓, 처제 탓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사채업자들도 그 추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이, 최씨. 아주 가지가지한다. 마누라 치마폭 붙잡고 늘어지면 돈이 나오냐? 아줌마 돈 없어요? 그럼 이 집이랑 세간살이 다 경매 넘기고 아줌마도 같이 가서 신장이라도 팔아야겠네. 행동대장이 언니에게 다가가 위협하자 언니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 밖에서 또각 하는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힘있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누구 신장 맘대로 파세요? 김 사장님. 사내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서진 현관문 사이로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과 박 실장이 버티고 서 있었죠. 넌 누구야? 나, 이 집 주인이요. 형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형부가 저를 올려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처제, 영수가. 저는 형부를 향해 싸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부 꼴이 그게 뭐예요? 회장님 되신다더니 거지꼴이 되셨네. 현관문 앞에 선 저를 보고 형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마치 헛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좁은 빌라에서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그 거만한 최만석은 온데간데 없고 제 발밑에는 겁에 질린 늙은 개 한 마리만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제, 영수가,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아니, 집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닥을 기어서 제 구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바짓단을 잡으려는 형부의 피 묻은 손을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차갑게 피했습니다. 형부 꼴이 그게 뭐예요? 회장님 되신다더니 거지꼴이 되셨네요. 아, 이제 진짜 거지가 맞나? 뭐? 야,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형부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잘 왔다. 너 돈 많다며? 김 사장이 그러는데 너 현금 귀신이라며? 나 좀 살려줘. 20억만. 아니 10억만 융통해줘. 내가 300억 들어오면 이자 쳐서 바로 갚을게. 형부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또 돈 타령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채업자 김 사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김 대표님. 오셨습니까? 이 양반이 김 대표님 형부였어?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좀 살살 다뤘을 텐데. 이거 미안하게 됐수다. 김 사장님 사과하실 거 없어요. 저 사람 이제 제 형부 아닙니다. 그냥 악성 채무자일 뿐이죠. 그리고 저 사람 빚 20억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네. 네가 내 빚을 갚아준다고? 역시 처제밖에 없어. 영희야, 봤지? 영숙이가 나 살려준대. 아이고, 고맙다 영수가. 내가 진짜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형부는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리며 제 발등에 키스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형부를 내려다보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부의 얼굴 위로 서류들을 흩뿌렸습니다. 팔락거리는 종이들이 형부의 머리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야? 채권 양도 증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읽어보세요. 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논현동 빌딩, 역삼동 빌딩,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압구정 아파트까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형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를 훑어 내려가던 형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소유주. YS홀딩스. YS. 야, 이건 내가 투자한 회사잖아. 내가 100억 넣은 그 회사. 근데 왜 내 건물들이 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YS. 0SOK. 김영숙. 제 이름 약자잖아요. 뭐라고? 네 이름? 형부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형부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형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해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형부가 침 튀겨가며 자랑하던 그 대박 투자회사, 제가 만든 유령회사예요. 형부가 만난 김이사, 제 비서 박 실장이고요. 형부가 매일 밤 들여다보던 그 수익률 그래프, 제가 사무실에서 심심할 때마다 그려넣은 낙서예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럼 판교 개발은? 300% 수익은? 국토부 도장 찍힌 서류는 다 뭐야? 가짜죠. 형부 같은 사기꾼 잡으려면 더 큰 사기를 쳐야 하니까. 제가 판을 좀 크게 벌려봤어요. 어때요? 속을만 했나요? 으아. 이 나쁜 년아. 네가 사람이냐? 가족한테 사기를 쳐. 내 돈 내놔. 내 100억. 내 건물. 다 내놔. 형부가 악을 쓰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뒤에 있던 경호원들이 형부를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며 형부는 바닥을 긁었습니다. 사기요? 형부가 하면 투자고 제가 하면 사기인가요? 그리고 형부 잊으셨나 본데. 형부 돈 중에 원래 형부 거였던 게 얼마나 되죠? 논현동 빌딩. 그거 우리 아버지가 언니 결혼할 때 사주신 거잖아요. 형부가 꼬여서 명예 가로챈 거 제가 다시 찾아온 것뿐이에요. 너 이 도둑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근데 어쩌죠? 형부가 찍은 계약서 기억 안 나세요? 본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형부가 제 발로 찾아와서 제 손으로 도장 찍고 제 입으로 대박이라며 웃었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내 돈은 진짜 다 날린 거야? 한 푼도 없는 거야? 형부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돈거리며 살았던 수전노가 전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형부의 귓가에 대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부 돈 공중분해된 거 아니에요. 아주 안전하게 보관 중이죠.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여기 우리 언니 위자료 명목으로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언니를 가리켰습니다. 형부가 30년 동안 언니 부려먹은 식모가, 시어머니 병수 밟은 간병비, 그리고 언니 가슴에 대못 박은 위자료까지. 제가 이자까지 쳐서 싹 다 받아냈어요. 형부 재산 100억 전부 현금화해서 언니 명의 통장에 넣어놨으니까 돈 찾고 싶으면 언니한테 비세요. 아, 물론 언니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영희야. 여보. 형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전 냄새난다며 쫓아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100억 자산가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형부는 무릎으로 기어서 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에 홀렸던 거야. 영희야, 나 좀 살려줘. 응? 우리 부부잖아. 30년 살았잖아. 처제한테 말 좀 해줘. 저거 다 장난이라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형부는 언니의 낡은 운동화에 얼굴을 비비며 통곡했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됐다. 마무리는 언니, 당신 몫이야. 김 사장님, 이 사람 끌어내세요. 내 집에서 냄새나게 울고 있는 꼬라지 더는 못 봐주겠네요. 제 말 한마디에 사채업자들이 형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여보. 영희야. 말 좀 해봐. 나 죽어. 나 진짜 죽는다고. 형부의 절규가 텅 빈 거실을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석상처럼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언니의 눈빛이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거친 손길에 형부의 몸이 짐짝처럼 공중으로 들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안간힘을 다해 현관 문지방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손톱이 부러져라 문틀을 꽉 쥐고 있는 그 모습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마리의 거대한 바퀴벌레 같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형부의 명품 구두가 벗겨져 바닥을 뒹굴었고 바지가랑이가 찢어지며 속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형부에게는 수치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 그리고 돈줄을 놓치기 싫다는 집착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나, 이거 놓으라고. 영희야. 여보, 나 좀 봐봐. 나 이대로 끌려가면 죽어. 알잖아, 김 사장. 저 사람 깡패야. 사람 죽여서 콘크리트에 묻어버리는 놈들이라고. 나 신체 포기 각서 썼단 말이야. 너 남편이 눈알 뽑히고 장기 털려서 개천에 버려지는 꼴 보고 싶어? 형부는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침과 콧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꼴이라니. 며칠 전 300% 수익을 운운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회장님은 어디 가고 제 눈앞에는 살려달라고 꾀꾀거리는 짐승만 남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형부 정말 추하네요. 언제는 남이라면서요? 돈 없으면 가족 아니라면서요? 급이 안 맞는다면서 냄새난다고 언니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편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양심이 있으면 혀 깨물고 죽으세요, 차라리. 아, 넌 빠져. 조용히 안 해? 이건 부부 문제야. 끼어들지 마. 영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우리가 산 세월이 30년이야.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잖아. 내가 아무리 미워도 감옥 가는 건 막아야지. 남편이 콩밥 먹으면 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처제한테 말 좀 잘해줘. 돈다는 아니더라도 원금만이라도 좀 돌려달라고 해. 30억. 그래, 30억만 주면 내가 김 사장 빚 갚고 어떻게든 살아볼게. 응. 형부는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30억만 있으면 다시 재기해서 떵떵거릴 수 있다고 믿는 저 멍청한 뇌세포가 불쌍할 지경이었습니다. 언니는 멍하니 형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던 언니의 눈동자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형부의 비굴한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그걸 희망의 신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 여보. 나야. 당신 남편 만석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귀신에 홀려서 잠시 돌았었어. 내가 다신 바람 안 피울게. 술도 끊을게. 맹세해. 앞으로 집에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 내가 다 할게. 빨래도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할게.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잖아. 알지?
나 약 안 먹으면 쓰러져. 감옥 가면 나 합병증으로 죽어. 네가 나 죽이는 거야. 살인자 되고 싶어. 협박과 애원을 오가는 형부의 말은 논리도 없고 앞뒤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비명일 뿐이었죠. 사채업자 김 사장이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손짓했습니다. 아이고 최 씨. 아주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아줌마 들을 거 없어요. 이 양반 데려가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신장 하나 떼면 빈 1억은 까주니까 걱정 마시고. 김 사장의 신호에 덩치들이 형부의 다리를 잡아 질질 끌어당겼습니다. 형부의 손톱이 마룻바닥을 긁으며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으아, 안 돼. 싫어. 영희야. 여보. 살려줘. 엄마. 형부가 마지막으로 언니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던 그때였습니다. 줄곧 석상처럼 굳어있던 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언니의 의지였습니다. 영수가. 잠깐만. 김 사장님 잠깐만 놔줘보세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언니가 마음이 약해진 걸까요? 형부도 멈칫했습니다. 덩치들의 손이 느슨해진 틈을 타 형부는 잽싸게 언니의 발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역시 내 마누라밖에 없다. 영희야 고맙다. 내가 진짜 잘할게. 빨리 처제한테 계좌 이체하라고 해. 30억이면 돼. 사랑해 여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형부는 언니의 발등에 얼굴을 비비며 눈물 콧물을 닦아냈습니다. 마치 용서받은 아이처럼, 아니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왜 그래? 저 인간 말 듣지 마. 또 속으려고 그래. 하지만 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시선은 오직 발밑에 엎드린 남자 30년을 하늘처럼 모셨던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형부와 눈을 맞췄습니다. 형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돈 줄 거지? 그렇지. 언니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폭풍전의 고요처럼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돌았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차가운 눈빛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돈줄을 잡았다는 희망에 빠져 언니의 발을 붙잡고 해벌쭉 웃고 있었죠. 그래 여보. 역시 당신뿐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설거지, 빨래, 다 맡겨만 줘.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평생 공주님처럼 모실게. 그러니까 빨리 처제한테 말해서 돈 좀 쏴주라고 해. 응? 언니는 그런 형부의 손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이 말이죠. 형부의 손이 허공에 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아니 최만석 씨. 당신 방금 설거지 해준다고 했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한다고? 그래. 내가 다 할게. 맨손으로 변기도 닦을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웃기지 마.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부의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뭐? 웃기지 말라니? 여보 나 진심이야. 내가 개과천선에서. 닥쳐. 개과천선? 개가 똥을 끊지 네가 네 버릇을 개주겠니? 지난 30년 동안 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어 누워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물 한 잔 떠다 준 적 있어? 내가 허리 디스크 터져서 기어다닐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 밥 안 차리고 뭐 하냐고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라고 소리쳤잖아. 기억 안 나?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30년치의 한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었어.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공짜 식모였지. 아니, 식모도 월급은 받아. 나는 30년 동안 당신한테 생활비 구걸하면서 10원 한 장 내 맘대로 못 써보고 살았어. 당신이 룸살롱에서 수백만 원씩 뿌릴 때 나는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시장 바닥에서 벌벌 떨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뭐? 공주님처럼 모셔.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여보.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앞으로? 당신한테는 미래가 없어. 그리고 우리 사이도 오늘로 끝이야. 언니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뭐야? 돈이야? 수표야? 역시 우리 마누라가 챙겨왔구나. 그래, 그거면 돼. 김 사장, 여기 돈 있어.
형부는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봉투를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봉투를 형부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패대기 쳤습니다. 짝! 봉투가 형부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기대했던 수표나 현금 다발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하얀 종이 뭉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형부가 더듬거리며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래, 이혼 서류야.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당신도 거기 찍어. 아, 지금 손이 없나? 그럼 감옥 가서 찍어서 보내. 이혼? 아, 김영희, 너 미쳤어? 내가 지금 벼랑 끝인데 이혼? 너 남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내가 20억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혼이 말이 돼? 당신 빚 당신이 알아서 해. 내 알바 아니야. 그리고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영숙이가 내 목까지 싹 다 찾아서 위자료로 챙겨줬으니까. 난 당신 빚 1원도 안 갚을 거고 당신은 내 돈 1원도 못 가져가. 언니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형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그리고 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 너희 자매가 짜고 나를 이렇게 담가. 아,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이야.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긴.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지. 그러니까 짐승처럼 끌려가. 김영숙 뭐해? 이 잡상인 좀 치워줘. 내 집에서 냄새나서 숨을 못 쉬겠네. 언니가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모습은 며칠 전 형부가 언니를 쫓아낼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완벽한 미러링이었죠. 저는 박 실장과 김 사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들으셨죠? 집주인께서 불쾌해하십니다. 김 사장님 수거해 가세요. 오케이. 자, 최 씨.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가자. 아줌마 아니 사모님이 아주 똑 부러지시네. 얘들아 들어라. 네 형님. 사채업자들이 다시 형부의 팔다리를 짐승 포획하듯 낚아챘습니다. 형부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습니다. 이거 영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처제. 으아. 안 돼. 나가기 싫어. 형부는 문틀을 잡고 버티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형부의 손톱이 문틀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결국 형부는 현관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으아, 영희야.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형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점차 작아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벗겨진 구두 한 짝 그리고 형부가 흘린 피눈물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언니는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수가, 속이 너무 시원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나 잘한 거지? 응. 언니 진짜 멋있었어. 최고였어. 언니는 그제야 다리가 풀렸는지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해방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마르고 나면 우리 자매에게는 눈부신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형부가 사채업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가며 비명을 지르던 그날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늦겨울, 서울역 지하도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의 땀 냄새, 지린내, 그리고 썩은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도심 속의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의 한 구석, 신문지 몇 장을 덮고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떡진 머리에 시커먼 때가 낀 얼굴, 다 떨어진 오리털 파카를 입은 그 남자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강남 빌딩주라며 떵떵거리던 최만석, 우리 형부였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형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부의 신장 하나를 떼어가는 대신 목숨만은 살려줬다고 합니다. 빚 20억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뜯어낼 게 없다고 판단한 김 사장이 밥이나 빌어먹으며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라며 서울역 한복판에 내다버린 것이죠. 아저씨, 새치기 하지 마세요.
뒤로 가요, 뒤로. 줄 안 보여요? 무료 급식소 앞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형부는 배급 순서가 늦어지자 초조했는지 자꾸 앞사람을 밀치며 끼어들려 했습니다. 그러다 배식 담당 자원봉사자에게 제지를 당했죠. 아, 거참. 나 배고프다고. 나 왕년에 강남에서 세금을 1년에 1억씩 내던 사람이야.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 월급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밥 한 끼를 안 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형부의 쉰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봉사자의 사과가 아니라 주변 노숙자들의 야유와 주먹질이었습니다. 아이씨,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아, 여기서 왕년의 회장님, 사장님 아니었던 놈이 어디 있어? 조용히 하고 밥이나 처먹어. 안 그러면 뒤진다. 퍽.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노숙자가 형부의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소하겠다, 경찰 불러라,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의 형부는 힘없는 늙은 개일 뿐이었습니다. 형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찌그러진 식판이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밥, 내 국. 형부는 바닥에 쏟아진 멀건 콩나물국을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지경이니 바닥에 떨어진 밥알이라도 주워 먹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형부는 흙 묻은 밥알을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모래가 씹히는 소리가 났지만 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갓 지은 쌀밥에 고깃국을 당연하게 여기며 반찬 투정이나 하던 인간이 이제는 길바닥에 쓰레기를 주워 먹는 신세가 된 겁니다. 겨우 허기를 채운 형부는 다시 자신의 보금자리인 지하도 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바람을 막으려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 한 장이 펄럭였습니다. 형부는 무심코 그 신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지난 신문이었지만 일면 하단에 실린 기사 하나가 형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제의 인물 YS 재단 김영숙 이사장, 친언니와 함께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억 기부. 돌아가신 어머니 뜻 기려. 이거 영숙이 아니야? 영희. 형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눈앞에 가져갔습니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사진 속 두 여자. 화사한 파스텔톤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그들은 분명 저와 언니였습니다. 며칠 전 재단 설립 행사 때 찍힌 사진이었죠. 언니의 얼굴은 30년 세월을 거스른 듯 활짝 피어 있었고 제 표정 또한 당당했습니다. 형부의 시선이 사진 아래 인터뷰 기사로 옮겨갔습니다. 김영애 씨 61세는 지난 30년간 억눌려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았다. 동생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어 너무 행복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영희야. 여보. 형부는 신문 속 언니의 얼굴을 더러운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난다, 급이 안 맞는다며 무시했던 아내. 그 아내가 이제는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돈. 저거 다 내 돈인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회장님 소리 듣고 내가 기부하고 내가 박수 받아야 하는데. 왜 니들이 거기 있어? 왜? 형부는 신문을 구겨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쉰 소리만 씩씩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습니다. 미친 사람인가 봐. 빨리 가자. 냄새나. 행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것은 형부가 평생 남들에게 보냈던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와 박히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구겨진 신문을 품에 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자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뼈아픈 후회였습니다. 으흐. 추워. 영희야. 보일러 좀 틀어줘. 밥 줘. 나 배고파. 형부는 잠결에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 빌딩주 최만석의 인생은 서울역 지하도 차가운 바람 속에 비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서 식은 밥덩이를 주워 먹고 있던 그 시각, 저와 언니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공원 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 덕분인지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엄마 산소 주변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왔어. 영희 왔어. 언니가 묘비 앞에 최고급 백합 꽃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돈 몇 푼에 전전긍긍하느라 구부정했던 언니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습니다. 화사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우아한 스카프를 두른 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그토록 예뻐했던 그 고운 큰딸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죠. 엄마, 나 이제 바보처럼 안 살아. 영숙이가 많이 도와줬어. 엄마가 보내준 천사인가 봐. 나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살게. 엄마도 거기서 편하게 지내. 아빠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언니는 묘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움과 평온함만이 묻어났죠. 저는 언니 옆에 서서 미리 챙겨온 최고급 청주를 묘비에 뿌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 형부. 아니, 그 인간 죗값 톡톡히 치르고 있어. 아니, 치르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맛보고 있지.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배꼽 잡고 웃을걸. 이제 우리 자매,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산들바람이 불어와 우리 자매의 머릿결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래, 잘했다. 내 새끼들 고생했다.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 없다, 아프다, 힘들다는 얘기뿐이었겠지만 오늘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영수가, 우리 끝나고 뭐 먹을까? 언니가 쏠게. 너 간장게장 좋아하잖아. 신사동에 미슐랭 받은 집 있다던데 거기 갈까? 좋지. 언니, 나 오늘은 진짜 배 터지게 먹을 거야. 그리고 백화점도 가자. 언니 봄 옷 한 벌 더 사야지. 그래. 좋아. 나도 이제 예쁜 옷 입을 거야. 립스틱도 빨간 거 바를 거고.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저 뒤편으로 사라지고 우리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우리는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백화점 앞은 들어가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정문 로비에 세워주세요. 네, 회장님.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대답하며 검은색 세단을 로비 앞에 부드럽게 세웠습니다. 제복을 입은 발레 파킹 요원이 달려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먼저 내린 제가 손을 내밀어 언니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언니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우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향긋한 향수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사모님들. 배가 너무 고파서요. 백화점 회전문 옆 구석진 기둥 뒤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패딩을 입고 한 손에는 찌그러진 깡통을 든 노숙자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굽은 등과 절뚝거리는 다리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아우, 냄새야. 경비 아저씨, 여기 안 치우고 뭐해? 지나가던 쇼핑객들이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쪽으로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100원만. 딱 100원만 주세요. 밥 좀 먹게. 제발이요. 노숙자가 내민 깡통이 언니의 코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언니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 팔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언니는 선글라스 너머로 노숙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냥 가자. 무시해. 아니야. 잠깐만. 언니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가죽 지갑 안에는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눈이 지폐를 보자마자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복 받으실 거예요. 노숙자가 손을 뻗어 지갑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언니는 지갑에서 지폐가 아닌 구석에 박혀있던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언니는 그 동전을 노숙자의 깡통에 툭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랑. 빈 깡통 바닥에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노숙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지폐도 많으신데. 겨우 100원. 그때 언니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누가 그러더군요. 돈 냄새가 나야 사람이라고. 당신한테선 돈 냄새가 아니라 시궁창 냄새밖에 안 나네요. 열심히 사세요, 최만석 씨. 노숙자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최만석.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야? 형부가 고개를 쳐들었지만
언니는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가자, 영수가. 응, 언니.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백화점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투명한 유리를 통해 멍하니 서 있는 형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100원짜리 동전이 든 깡통을 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영수가. 나야. 나 만석이라고. 문 열어. 형부가 뒤늦게 깨닫고 유리문에 매달려 소리쳤지만 두꺼운 방탄유리는 그의 비명을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곧이어 달려온 보안요원들이 형부를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으아, 내 마누라야. 저기 가는 저 여자가 내 마누라라고. 이거나. 나 회장님이야. 강남 빌딩주라고. 형부의 절규는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 아래 형부는 점점 더 작고 초라한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가 던진 100만 원은 100억의 빚이 되어 돌아왔고 그가 무시했던 100원은 이제 그의 목숨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 때문에 혹은 익숙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이 가장 간절하게 올려다봐야 할 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0억 자산가였을 땐 가족을 하인처럼 부리더니 결국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무릎 꿇는 남편의 모습이 참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내분이었다면 과연 저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100원도 아깝다며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